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이 카운트다운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저희 뉴스탑 10 10가지 주제 중에 딱 하나만 먼저 살펴볼까요? 6위입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입니다. 통일교와 국민의힘 말고도 민주당에게도 과거에 접근을 시도했다. 전재수 현 해수부 장관에게 과거에 4천만 원과 명품시계 2개를 줬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재수 장관은 100% 사실 무근이라고 발끈했는데요. 그런데 이 전 장관 말고도 이종석 국정원장 등등 여러 사람들이 의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수요일 뉴스탑10입니다. 바로 10위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입니다. 박나래 씨.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한 박나래 씨 논란이 쉽게 식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옛 매니저와 오해를 풀었다더니 소송은 소송대로 하자더라 뒤통수 맞았다는 이런 주장까지 나왔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박나래 씨 관련 핵심은 바로 주사 이모, 불법 의료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사면허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해 봤을 때 의사면허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막 뒤져봤어요. 근데 없어요. 저희 쪽에 소속된 회원이나 등록된 사람은 없어요. 일단 지금까지 핵심은 바로 주사 이모 의혹이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박나래 씨 하면 떠오르는 예능 프로그램이 바로 나 혼자 산다인데 이 해당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일 링거 예약할 때 나도 해야 된다. 오빠 링거 같이 예약. 이 영상이 돌연 비공개 처리됐고 과거에 예능 프로 보니까 박나래 씨 팔에 링거 자국 있다더라. 그러니까 주사 말고도 링거 얘기까지 의혹이 번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나래 씨의 어떤 약물 오남용까지 갔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언이어서 상당히 주목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가수 정재영 씨와 함께 출연했던 예능의 방송 클립 유튜브 내용들이 다 비공개 처리가 됐습니다. 예. 해당 클립에는 이제 김장을 하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었는데 김장 80폭이 굉장히 많은 양의 김장을 하면서 힘들어한다라는 어떤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재영 씨가 너무 힘들다. 내일 링거 예약할 때 나도 같이 해야 된다 하니까 박나래 씨가 오빠도 같이 링거 예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흔히 어머님들 김장하시고 피곤하면 병원 가서 이 링거 같은 것들을 합법적으로 맞는 경우들 많으니까 크게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넘어갔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는 이게 주사 이모 논란과 겹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 제작진 측에서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때 지금 정재영 씨가 말하는 그 링거가 주사 이모와 연관돼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러게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오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이시연 배우가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이 박나래 씨가 요즘에 스케줄 많아서 힘들어한다라고 하면서 예. 팔에 링거 자국 있더라. 요즘 스트레스 많고 몸이 힘들다고 들었다라는 얘기도 하고 예. 기안84 박나래 씨와 굉장히 많은 그 예능 프로그램에 콤비로 출연한 인물이잖아요. 예. 촬영하다가 링거 맞으러 2번이나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걱정하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와서 다 보니까 박나래 씨가 정상적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해서 약물을 계속해서 오남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다가 예. 이 주변 사람들이 이미 다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까지 파악은 못했어도 예. 박나래 씨가 링거를 계속해서 맞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번지고 있는데 이게 연예계에 이른바 주사이모 게이트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주사이모라는 사람의 SNS에 연예인들 관련한 알겠습니다. 사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 변호사님, 짧게 하나만 더요. 여기 화면에 보면 대략 보면 주사 이모는 위법이고 무자격 불법 시술자다라고 대체적으로 의견이 좁혀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 해당 주사 이모가 그게 주사든 아까 얘기했던 이것도 의혹입니다만 링거든 모든 어떤 의료 처치를 했다, 처방을 했다라는 건 대체적으로 불법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면허 없이 주사를 하는 이 침습적 행위 자체, 이거부터가 이미 불법입니다. 우리가 피부 조직을 절개하거나 주사 바늘을 꽂는 행위부터 의료행위라고 판단을 하기 예. 때문에 국내에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아닌 이상 이런 침습적 주사 시술을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링거 안에 들어가는 약물, 처방한 약물 이런 것들도 무자격자가 만약에 처방전을 모아서 구했다, 음성적인 방법으로 구했다라고 하면 이 역시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항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링거든 주사든 아직 박나래 씨 쪽은 뭐 매니저와 잘 풀었다라는 얘기 말고도 이렇다 할 저 불법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과 설명은 아직 없거든요. 홍정성 기자님. 이 부동이 정재영 씨에게도 튀었어요. 왜냐하면 이 캡처본이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에 엄청나게 돌아다녀서 링거 얘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정재영 씨도 박나래 씨와 마찬가지로 무면허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뭐 링거든 뭐 뭐든 맞은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정재영 씨 측도 이렇게 입장을 냈더라고요. 빠르게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 해당 예능 장면과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돌아다녀서 이렇게 선을 긋는다, 강력하게 선을 긋는다 하면서 입장문을 냈는데 입장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사안과 일체의 어떤 관련도 없고 그 주사위 뭐 친분도 없고 본 적도 없다. 그렇게 되면 그 예능 방송에서 나도 같이 예약해야 돼 했던 게 그냥 예능 컨셉으로 장난으로 한 말인 건지 아니면 그 다음날 함께 링거를 맞기는 했지만 정상적인 어떤 의원이든 병원에 가서 맞은 건지 그거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제 안타까운 게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긴급해서 빠르게 강력하게 선을 긋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낼 때 저는 왜 이렇게 말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친분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가 아니라 그 다음날 주사를 맞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합법적인 데서 맞았다든지 아니면 정말 예능은 예능으로 봐달라. 이렇게 잠시만요. 그러니까 홍 기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아까 대사 오빠 뭐 링거 예약해야지라는 게 그냥 나 혼자 산데 대본이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면 좀 더 속 시원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 내막을 저는 정확하게 지금 설명할 때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안이 이게 불똥이 나한테 꼈고 나도 지금 이제 변호사님이 말하신 주사위 뭐 연예계 게이트에 지금 연루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놀라서 빠르게 이렇게 대응을 낼 거면 좀 더 좀 속 시원하게 명확히 내주는 게 좋겠다. 개인적 의견입니다. 지금 사실은 뭐 제가 공식적으로 당사자들의 해명과 반박이 없었기 때문에 다 이름을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른바 주사 이모의 SNS와 관련이 돼 있다는 연예인들, 박나래 씨와 친분인 사람들이 대략 잡아도 한 5명 정도 되거든요. 그 인물들까지 아예 소환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정지영 씨는 주사 이모와 일면식도 없다고 했습니다. 허지원 변호사님. 불법 의료 얘기는 아직 박나래 씨 쪽이 얘기가 없는데 그리고 어제 저희 채널의 이 보도 이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한 밤새도록 옛 매니저, 소송을 걸었던 옛 매니저 한 명과 허심탄회한 얘기를 했고 잘 마무리가 됐다는 취지의 얘기를 박나래 씨 측이 했었는데 오해는 풀렸다더니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이거를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일단 지금 박나래 씨 측에서 합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고소장은 먼저 접수가 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을 크게 일파만파 번지지 않고 양측의 출혈이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박나래 씨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결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진정한 어떤 대화의 창을 열고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었을 때만이 저런 입장 발표가 가능한 것인데 어제 분명히 보도되기로는 고소장은 먼저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사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박나래 씨가 매니저들과 원만하게 잘 해결하고 오해를 풀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수사 자체도 좀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매니저 얘기로는 우리가 마음 풀고 한 거 하나도 없다.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박나래 씨 측에서 그러면은 법정 대응으로 소송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풀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이 사건이 지금까지 오기 이전에 박나래 씨의 모친이 지금 문제를 제기한 매니저들 측에 돈 2천만 원 일방적으로 보냈던 것과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양측의 원만한 합의로 이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과거
함께 한솥밥을 먹었던 이번 박나래 씨와 법적 소송을 하겠다는 매니저가 2명이었는데 그중 1명과 3시간 대화한 건 사실이지만 사과받지 못했고 어떤 합의도 없었다. 오해 풀렸다는 말을 보고 어이없었다는 옛 매니저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홍종선 기자께서 이제 박나래 씨 관련 취재를 쭉 해오셨는데 조만간 다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 입장 정리를 하고 있다. 횡령, 주사이모. 근데 이제 아까 홍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사과 해명에는 타이밍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박나래 씨 측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중구난방이고 뭔가 정제된 해명과 설명은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정말 박나래 씨의 어머니가 소속사 대표고 지금 아까 회사가 뭔가 지금 체계를 갖고 대응하는 느낌이 없어서 이걸 저희가 취재를 쭉 하셨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1인 기획사고 생긴 지 한 1년 됐는데 예. 이제 가족 기획사라는 게 1인 기획사가 보통 가족 기획사고 가족들이 친인척들이 뭐 대표나 이사나 뭐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소속사 대표고 이러면서 이제 대응이 이제 소속사 보통 대표는 예. 이 말하자면 아티스트랑 연예인과 협의를 해서 함께 하거든요. 근데 엄마다 보니까 개별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법률 대리인과의 소통도 이게 박나래 씨와도 하고 어머니와도 하고 이게 조금 제가 보기에도 중구난방인 상황이 있고 예. 근데 원인이 그거 하나만 있진 않습니다. 지금 뭐냐면 분명히 온도가 바뀌었죠. 예. 적어도 감정적 오해는 풀었고 그러나 제 불찰이고 방송활동 중단하겠다 했다가 지금 뭔가 입장 정리 중이고 앞으로 횡령이라든가 이런 거 다시 한번 입장 밝히겠다 하면서 어리둥절해 보이는데 사실은 어리둥절한 이유를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취재한 박나래 씨 측 입장을 설명을 드리면 예. 이렇습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완전하게 합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감정적 오해나 불신은 이제 풀었다라고 했고 예. 저는 지속적으로 지금 확인했을 때 계속해서 소송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나래 씨 측이요? 네, 횡령액들이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령액은 있지만 소송하지 않을 생각이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푼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무게감을 두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적 대응으로 예. 또 가야 하나 이러면서 또 말하자면은 방향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박나래 씨가 진짜 해명해야 될 얘기는 다른 동료 출연자들과 지인들의 연예인 지인들의 불똥이 튀기 전에 주사이모든 아까 링거 논란인데 이걸 어서 빨리 설명하고 해명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다른 얘기까지 불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쉽게 식지는 않을 것 같아 이 논란. 10위였습니다. 또 다른 인물이죠. 9위. 이 사람도 가보겠습니다. 이 배우 조진웅 씨 일단 은퇴를 했고 지난 주말에 오늘이 수요일인데도 논란이 식지 않는 이유. 그를 감싸던 일부 여권 성향의 사람들 목소리도 이제서야 잠잠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진웅 씨를 이순신 장군에 비유한 포스터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난지 모르겠네. 끝까지 갑니다. 죽지 마라. 독립을 볼 때까지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독립을 하는 데 대한 어떤 근본의 원인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좌니 우니 이걸 떠나서 국민들 모두가 인식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제가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각 잡고 하기 전에 허주연 변호사님, 실제로 이런 포스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게 사실인가 봅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포스터 조진웅이 이순신이다라는 글이 일단 보이고 그 밑에 지금 손가락 도장이 보이잖아요. 손바닥 도장. 이거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서거하기 전에 찍었다고 여겨지는 그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안중근 의사 손바닥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옆에 보면 강도강간 전과 없는 자만 돌을 던져라. 제2의 삶을 보장하라라고 하면서 빨간색, 파란색 동그라미가 겹쳐진 이미지들로 주변에 감싸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태극기를 연상시키는 그런 부분인 거죠. 온라인 커뮤니티의 미화 수준 선 넘었다. 조진웅 본인도 그만하라고 울부짖을 것 같다. 이거 지능적인 안티 아니냐, 논란을 계속해서 일부러 일으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 조진웅 씨를 왜 이렇게 옹호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조진웅 씨가 이제까지 논란이 번지면서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예.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은퇴를 발표했지만 본인의 어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어디까지 책임졌는지 인정하지도 않았고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본인이 일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일부 인정한 부분에는 분명히 피해자가 있었을 텐데 예. 그 피해자한테 대한 어떤 사과의 말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조진웅이 이순신이다라고 말하는 그 어떻게 거기에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고 예.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갑론을박하는 것도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그렇죠. 예.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될 예. 영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과거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의 문제도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될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슈로 다뤄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한쪽에서 조진웅 씨를 막무가내로 옹호하는 그 이유 자체도 예.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문구에 강도 강간 전과 없는 자만 돌을 던져라. 그럼 대부분 돌을 던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중근 의사의 손바닥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조진웅 이순신이다. 저는 뭐 이거를 최성 평론가님 뭐 짧게만 더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를 뭐 누군가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만들어낸 약간의 논란 포스터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정색하고 이 소중한 시간에 평론할 건 아닙니다만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조진웅 씨가 정치인들이 일부 여권 사회의 정치인들이 감싸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주변에 원래 알았던 사람들이 날 감싸주는 건 모르겠지만 이건 직접 연락을 안 해봐도 조진웅 씨 참 답답하고 이런 포스터는 본인이 원치 않을 것 같거든요. 본인도 원치 않겠죠. 당혹스럽고 아마 정말 이 정도면 조진웅도 그만하라고 울부짖을 듯하다는 얘기가 맞을 것 같은데 예. 이 사안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청소년 시절의 범죄 행각을 숨긴 연예인이 비난을 받자 은퇴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한 본질의 사건을 대한민국의 얼과 정신의 표상인 위인들의 얼굴까지 캡처해서 같이 한다고요? 저는 이거 도를 넘었다고 보는데 아까 예. 뭐 강도강간 얘기도 나왔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게 용인되는 사회라면 그 야만의 시대 아닌가요? 예. 다시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 사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치적 편견이 있어도 예. 일반적인 상식의 괴를 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걸 덮을 수 있는 가치는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예. 조진웅 씨에 대한 문제는 저는 정말 이거는 정말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과거로 인해서 은퇴한 건데 예. 이걸 가지고 이런 식의 이 커뮤니티의 갑론을 바꿔 정치적 논란, 우리 사회 윤리의식에 저는 지금 저간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왜 학폭 가해자들의 입시에서 불이익 받는데 소년범은 그렇지 않냐라는 사회적 공감대, 공론은 충분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마치 뭐 우리가 조진웅 이런 등등은 좀 지양해야 되겠죠. 장현주 변호사님. 정치권의 공방도 끝은 안 난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난 주말이었나요? 조진웅 씨는 은퇴하고 대통령은 용인되고 대통령 괜찮냐고 했더니 이거를 이틀 전에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그대로 받았어요. 조진웅 씨의 은퇴를 거론하면서 대통령의 오문을 끼얹는 이준석 대표 아니냐 그랬더니 내가 대통령보다 더 도덕적인데 왜 말을 못하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배우 조진웅 씨와 관련된 논란에 있어서 갑자기 대통령을 끌어들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쩌면 지금 조진웅 씨와 관련된 논란은 정치 이슈가 아님에도 이것을 진영 논리화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한마디씩 보태는 그 입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예. 사실 뭐 친여권에서 일부에서 조진웅 씨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있었지만 예. 저는 뭐 조진웅이라는 그 개인을 옹호한다라기보다는 사실 청소년 시절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책임을 지워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와 그리고 우리가 소년법의 취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예.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교화, 이 부분의 교육, 이 부분에도 또 중점을 둬서 제2의 인생을 살도록 해주는데 그렇다면 이 소년법의 취지에 맞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럼에도 이런 부분들을 사실 연예인의 은퇴와 또 조진웅 씨 어떤 개인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정치 진영화돼서 정치 진영별로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말을 얻는 것 특히 이 부분에 대통령을 끌어오는 것 이 부분은 좀 너무 무리수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또 반면에 또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보수 쪽에서는 제가 이름만 단순히 기억해도 뭐 김원희, 박범계, 뭐 조국 뭐 이런 범여권의 인물들이 이 논란 초반에는 조진웅 씨를 다소 감싸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런 것 때문에 막 정치 공방도 있긴 있었거든요. 홍정선 기자님, 조진웅 씨가
은퇴를 하긴 했지만 남은 부분이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실제로 이게 정말 일부 보도 통해서 시그널2 100억대 규모가 될 수도 있나. 물론 뭐 이 해당 방송사가 이 시그널2 다 찍어놓고 방송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정말 100억 원대 규모 위약금 수준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제작비가 지금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는데 한 300억 정도로 그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제작비가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촬영 초반도 아니고 아예 다 찍었고 후반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편에서 10년 동안 사람들이 10년 동안 잊지 않고 2편을 내놔라 해서 하는 인기작이고 예. 게다가 이 드라마가 방송될 채널의 20주년 기념작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방영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렇다면 아하. 그런데 조진웅 씨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 근데 주연이어서 출연 분량도 많아서 재촬영을 해야 될 거고 재촬영은 최소화하면서 CG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지울 건 지우고 대체할 건 대체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될 겁니다. 잠시만요. 근데 저도 시그널 상당히 재밌게 봤었는데 이게 무슨 조연도 아니고 카메오도 아니고 핵심 주연을 그게 무슨 후작업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촬영, 만약에 이게 지금 방송된다면 재촬영이 필수고요. 예. 여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단계의 어떤 CG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비용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예. 최소 50억 원이다. 아니면 예. 그런 얘기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이제 광고에도 예. 또 지우기가 나서고 여기서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 아까 같은 그런 이순신 뭐 안중근 포스터는 절대 조진웅 씨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거는 오히려 이제 보는 분들의 속을 더 끓일 뿐인데 사실 지금 가장 큰 피해자는 제작사. 그렇죠. 300억 넣은 이 제작사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제가 지우기란 표현을 썼는데 예전에 비하면 지금 이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문제 연애에 대한 지우기가 빨라졌어요. 뭐냐면 예전에 만약에 지면으로 신문이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설왕설래 만나서 밥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얘긴 하지만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 오전에 사건 터져도 벌써 오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써 의견들이 다 알겠습니다. 모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연예인 지우기가 빠르고 위약금 청구가 빠릅니다. 논란의 포스터와 함께 위약금 얘기까지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은퇴한 배우 조진웅 씨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9위였습니다. 8위도 연예계 인물입니다.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배우 김지미 씨가 별세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장님, 제가 마을인가요? 인생은 버스래더라. 한 번 지나가고 나면은 또 다시 올 줄 알았는데 영영 안 오는 게 인생 버스래더라. 여보, 당신 이름 뭐야? 이름 말이야. 나는 루머도 많고 스캔들도 많고 스캔들도 인간이니까 있을 수가 있어. 나는 후배들한테도 당당하게만 해라. 책임져라. 그러면 된다. 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과정에 시달리면서 내가 지지 않고 현재까지 버텨왔거든. 그래서 김지미가 된 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면 배우는 안 해. 너무 힘들고 배우라는 게 자기 관리도 중요하고 주변 통솔도 잘해야 되고 한 작품 끝내놓을 때가 나는 제일 행복했어요. 완성을 해놨으니까 감사하죠.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에 있지가 않죠. 가족보다도 더 소중할 수도 있어요. 6년 전 인터뷰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85세를 일기로 별세한 배우 김지미 씨, 지금 미국에서 세상을 등지었는데요. 홍정선 기자님, 저희 뉴스탑10 방송 전에 직접 취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미 그 영화인들이 영화인 장으로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미국에서 화장 절차까지 마쳤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957년에 고등학교 시절에 영화 황혼열차, 이 황혼열차가 이제 김기영 감독, 한여의 김기영 감독이 연출을 한 거고요.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배우 바감, 도금봉이 나오고 예. 안성기 씨가 5살 때 이 어린이 배우로 출연했던 영화인데 이걸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영화 이장호 감독과 함께한 명자 아끼꽃 소냐, 이게 1992년입니다. 명자는 김지미 씨의 본명이고요. 예. 그런 35년 동안 무려 700여 편의 영화에 출연을 하면서 700여 인물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런 분 당연히 한국영화인 총연합회든 한국배우협회든 당연히 영화인장으로 치르려고 나섰죠. 예. 그런데 당초에는 11별세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다시 이제 마지막 영화를 함께했던 이정호 감독이 이제 알아보니 지난 7일에 별세를 하셨고 예. 그리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미 다 화장이 완료됐고 또 그냥 가족이 조용히 영면에 드시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유족의 뜻에 따라서 한국에 와서 다시 영화인장으로 치르거나 이런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사연은 정확하게 알려진 건 아닌데 예. 이장호 감독이 알기에도 평상시에 이렇게 큰 지병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웃의 집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쓰러지셨고 그 쓰러진 부분을 예. 저혈압 쇼크사라고 하는 거고요. 예. 평상시에 굉장히 주장이 강하시고 해서 연명 치료 이런 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의식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 별세까지 이어진 그런 상황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 기자께서 직접 취재하신 바로는 미국에서 현지에서 화장을 했고 가족들도 이제 뭐 다시 장례를 하거나 더 크게 그 영화인장이든 뭐든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 별세 소식이 미국에서 알려진 거고 현지에서 화장을 했다. 영화인들도 유족들의 뜻을 존중하기도 했다. 1957년에 영화계 데뷔했습니다. 그 유명한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로 데뷔했고 제작사와 영화 행정가로도 활동했습니다. 무려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데 700여 편의 작품에 출연한 정말 대배우 김지미 씨입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사실은 김지미 씨 하면 연기도 연기지만 사랑도 남달랐다. 이 과거를 좀 더 소환하고 추억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네 분 중에 뭐 나이를 보나 뭘로 보나 가장 근접한 최성 평론가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김지미 씨가 뭐 연기도 연기지만 더더욱 그 대중들에게 김지미라는 이름 석자가 각인이 됐던 건 바로 정말 파란만장했던 결혼 생활과 연애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196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겪은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보면은 예. 1960년대에서부터 80년대까지는 사실상 보수화된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시각과 문화가 지배하던 때였어요. 근데 예. 저렇게 이제 그 영화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알리던 영화 배우가 신여성처럼 자유부인 같은 그런 이제 정말 사회적 어떤 그 충격을 주는 그런 이제 사안들이 바로 이제 자유부인 같은 그런 행각을 보였기 때문이죠. 예. 첫 결혼서에 이르러서 또 유명한 배우였던 최무룡과의 두 번째 결혼, 그다음에 가수 나훈아의 사실혼 관계, 그다음에 마지막 의사와 모친을 돌봐주는 의사와의 결혼에 이르기까지 예. 그렇게 좀 자유분방한 여성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았던 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는 비난의 목소리도 좀 있었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사회 주류의 목소리가 우리도 이러한 것들이 문화의 트렌드 혹은 우리 삶이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근대화에서 현대화로 넘어가는 격동기의 단계로 받아들여지면서 김지미 씨는 사실 어찌 보면은 약간 당시 그 신여성의 상징 같은 그런 또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대를 앞서가는 뭐 그렇죠. 판무 파탈 뭐 이런 거였습니다. 판무 파탈의 이미지는 요즘의 얘기지만 과거에는 그런 개념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도했던 그런 어떤 신여성의 모습을 보여줬던 측면에서 예. 김지미 씨가 영화인으로서 쌓아왔던 족적만큼 우리 사회 문화 현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던 점도 상당 부분 저는 순기능으로 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그 세대를 한 시대를 산 건 아니지만 최무룡 씨와 나훈아 씨를 모르진 않거든요. 그만큼 당대를 풍미했던 가수와 배우와 이 연애와 결혼.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실제로 저 홍정성 기자님, 당시 이제 최무룡 씨와의 이 스캔들은 간통죄, 유치장 이게 세간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주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최무룡 씨는 12년 선배
배우고요. 예. 그 아내인 강효실 씨도 배우였어요. 말하자면 선배 배우의 이제 남편이었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함께 이제 유치장을 갔는데 예. 그 감옥에서 나오고 또 이제 최무룡 씨가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주고 다시 최무룡 씨와 결혼하는 과정에서 김지미 씨가 본인의 집을 팔아서 이제 말하자면 강효실 씨에게 그 돈을 위자료를 주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민수 씨의 모친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부산영화제에서 김지미 씨를 만났던 일이 있는데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예. 우리가 흔히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다 해서 엘리자베스 테일러 8번 결혼, 김지미 4번 결혼 이것만 비교를 하는데 예. 사실은 두 배우 모두 공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고 예. 또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는 연기가 가능했던 배우입니다. 근데 김지미 씨하고 또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똑같이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나에게 연애는 없다. 나는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다. 그래서 남보기에 한국 사회에서 4번을 결혼했기 때문에 뭐 이게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연애 4번 해본 4번 정도 해본 사람 나만 있냐. 이게 김지미 씨 말이었는데 사실은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나도 역시 나는 사랑하면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7남자와 8번의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지미 씨가 이제 처음에 만약에 최무룡 씨 같은 경우에도 불륜으로 시작했지만 결혼으로 이어졌고 예.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이제 만약에 불륜으로 시작해도 꼭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외국 배우의 말이니까 그대로 전해드리면 나는 말하자면 연애했던 남자가 잠자리를 했던 남자가 남편이 아닌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너무 결혼 횟수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예. 저는 판무파탈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선택, 자신의 연애, 자신의 사랑에 당당했던 그런 어떤 신여성의 표본이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최민수 씨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뭐 김지미 씨를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사진 하나를 한번 짧게 볼까요? 이게 한 99년이었나요? 예, 동아일보가 취재했던 저 사진. 아버지 최무룡 씨의 빈소에 찾아온 지금 고인이 된 김지미 씨의 사진까지. 두 사람의 표정 포착 참 슬픔에 잠긴 모습도 이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아까 뭐 저희가 여러 추억하는 와중에 연기도 사랑도 정말 뜨거웠던 배우다. 뭐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여러 가지 얘기를 두 분이 하셨는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 보니까 아까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김지미 씨의 모습도 있고 배우 자체 말고도 제작자 혹은 영화 행정가 이제 연기를 접고서라도 꽤 많은 정말 음악의 여왕다운 활동을 폈더라고요. 네, 김지미 배우께서 정말 걸크러쉬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영화사에서 가장 먼저 선보인 연예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 아름다운 외모와 타고난 연기력으로도 인정을 받았지만 예. 사업가로서 영화 제작사를 설립하고 지미필름이라는 제작사를 설립하고 영화 7편 제작했거든요. 티켓 길소뜸 이런 영화들 제작을 하면서 우리 한국 영화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떤 사업 수완으로서 사업가의 면모도 유감없이 드러낸 데다가 예. 또 영화 행정가로서도 활동을 한 것이 지금 영화 관련해서 영화인협회 이사장도 지내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도 지내면서 예. 우리나라 한국 영화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노력해온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60년대에 데뷔를 해서 아름다운 외모와 연기력으로만 이 배우로 아름다운 배우로 남을 수도 있었지만 80년대까지 전성기를 누리면서 계속해서 활동을 했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어떤 영화사의 음악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이 가장 걸맞는 배우로서 남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특히 지금 1960년대는 한국 영화계의 르네상스 같은 시기였잖아요. 예. 이때 찍었던 영화들이 하루에도 몇십 편씩 겹쳐 찍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본인도 어떤 영화에 다 출연했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많은 영화를 찍었거든요. 700편을 촬영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추산할 수 있냐면 2017년에 김지미 배우께서 본인 스스로 내가 700개가 넘는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후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본인이 기억하는 영화 편수만 700여 편이라는 거잖아요. 예. 배우로서도 제작자로서도 그리고 영화인으로서도 그야말로 우리에게 어떤 그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진화해온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거 영화 배우로서 활약했을 때 모습 저희가 영상을 많이 준비했는데 미국에서 별세한 배우 김지미 씨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8위였습니다. 인물 위주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 7위도 이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처음 보는 인물일 겁니다. 이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이 쿠팡 사태의 박대준 대표가 돌연 사임하고 일단 미국인을 임시 대표로 쿠팡은 선임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박대준 대표, 김범석 의장 도대체 어딨냐고 의원들이 따져 물으니까 본인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었는데 말입니다. 김범석 의장님 입장은 뭡니까? 의장이 직접 사과 입장 표명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이사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보고하고 있어요? 지금 사태가 이 정도인데? 김범석 의장이 있었다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에 보통 어느 정도 처리합니까? 연간? 제가 지금 국내에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1년 중에 뭐 일주일도 오지 않습니까? 제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한국에는 발걸음하기 싫은 거네요. 한국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로서 책임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그 쿠팡이 사과문마저도 뭔가 홍보로 활용한 거 아니냐는 문매를 맞기도 했는데 일단 최수영 변호사님, 저는 오늘 이 뉴스 접하고 다소 고개를 갸웃했던 게 뭐냐면 아예 사태 초기에 그만둔 것도 아니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 12일 만인가요? 돌연 사임했습니다. 사실상 경질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저는 경질로 저도 봅니다. 근데 저는 여기 약간 저도 좀 의문이 가는 지점이 지금 사실 논점은 그거거든요.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의장을 국회 출석시키거나 뭘 해야 된다는 지금 여론이 비등하잖아요. 근데 지금 박대준 대표는 이 국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제 일관된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초기 대응도 좀 부실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룹의 2인자로 평가받는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를 보낸 거는 이분이 이제 법무하고 모든 이제 그 관리를 총괄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범석 의장의 오른팔로 평가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혹시 국면 전환의 혹은 시그널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실세를 보낼 테니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 조금 속도를 좀, 그러니까 소환이라든가 출석에 대한 속도를 조금 여론을 좀 무마시켜보려는 이런 좀 의도가 있는 게 불을 좀 급하게 끄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박대준 대표는 사실상 그동안 보여줬던 행보를 놓고 봤을 때 실세형 대표라기보다는 관리형 어떤 CEO가 적합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초기 대응을 맡던 박대준 대표를 하차시키고 바로 이렇게 실세형 그 CEO를 갖다 놨다는 거는 지금 김범석 의장으로 집중되는 십자포화를 조금 비켜보자는 의도도 좀 있지 않느냐. 약간 그런 의구심이 가네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그 로저스 신임 대표, 미국 쿠팡 법무법인 최고 관리 책임자, 뭐 쿠팡의 사실상의 뭐 2인자라는 분석도 좀 나오던데 그 허주연 변호사님, 이게요. 사실 국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김범석 의장 어딨냐, 청문할 거니까 나와라. 근데 아직 소재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이 로저스 미국인 임시대표를 앉혔던 게 약간의 사실상 경질도 있고 김범석 의장이 다시 이 쿠팡 사태 전면에 등장하지 않겠다.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 해석이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지금 새롭게 선임된 임시대표 해럴드 로저스라는 인물은 김범석 의장의 오른팔이고 이전에는 미국 쿠팡 INC 본사, 그러니까 지금 한국 쿠팡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모회사인 쿠팡 INC의 최고 관리 책임자이자 법무 관련 리스크를 총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범석 의장이 직접 나와서 사태 해결해야지 신뢰회복에 도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니 나의 2인자와 다름없는 사람을 직접 내보내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에 대해서 나오라는 어떤 요구 자체를 이 해럴드 로저스를 내보냄으로써 회피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박대준 이사가 사임한 배경도 저는 이 연장선상에서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박대준 이사는 그 이력을 보면요, 물론 쿠팡의 로켓 배송 서비스를 뭐 구축한 어떤 쿠팡맨이라는 그런 정설로 통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대관 로비 업무를 총괄해 온 사람이고 그리고 이전에 있던 뭐 전자회사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다 정책 관련한 정책실을 담당해 온 사람이었어요. 이 의미는 계속해서 어떤 대관 의무의 전문성이 있고 그쪽으로 이력을 쌓아온 사람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강남에 임시 사무실 대관 업무만 전담하는 비밀 사무실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고, 예. 그리고 또 6월에 지금 그 쿠팡의 어떤 퇴직금 미지급 사태 관련해서 검찰의 전방위적인 어떤 외압이 있었다. 그게 대관 업무의 어떤 연장선상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고 안 그러면 안 나오면 고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사퇴를 발표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 쿠팡에서 해온 어떤 대관 업무나 이런 것에서 집중적인 포화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을 물러나게 하고 자신의 오른팔을 안 침으로써 자신이 나와야 되는 책임에서도 어느 정도 회피하겠다라는 그런 사인으로 읽힙니다. 누가 실질적 대표이든지 간에 수습부터 잘하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 임시대표로 누굴 앉혔는지 한 논란까지 번지는 것 같거든요. 초대형 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쿠팡 사태, 미국인 임시대표가 선임됐다는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7위였습니다. 이제 국내 정치권 소식으로 돌아와 볼 차례죠. 6위로 가보겠습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입니다. 시작은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이었고 지금은 통일교의 민주당 금품 의혹. 그런데 오늘 통일교 2인자의 최후 진술에 따라서 통일교 게이트로 번질지 말지 분수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인물 얘기해 볼까요? 이재명 정부의 초대 해수부 장관 전재수 장관이 통일교 의혹, 그 의혹 명단에 등장을 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불법적인 자금이 전달되었고 명품 시계가 전달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사자인 전재수 장관은 아니다, 음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진실을 규명해야죠.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러나라고 한 것은 유죄가 확정적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수부 장관이잖아요. 현직 의원이고. 근데 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이고 윤호중 의원이 동료 의원이면서 동료 국무위원이란 말이죠. 너무나 이해 충돌이 직접적이고. 뭐 장관도 일단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가 야당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주장이긴 합니다만. 송영은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전재수 현 장관에게 과거 4천만 원하고 명품 시계 2개 줬다. 이 논란의 핵심을 보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통일교의 민원 중에 한일 해저 터널이 있었는데 여기가 뭐 전재수 현 장관의 지역구 아니냐? 부산 북구가 삼선 현역 의원. 한반도와 일본을 잇는 철도 전용 한일 해저 터널. 이 해저 터널 민원을 통일교가 청탁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래서 수년 전에 4천만 원과 고가의 시계를 전달했다. 이게 통일교 측이 밝힌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검찰 특검에서의 진술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당시 전재수 의원은 그 가덕도가 본인의 지역구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부산 북구 갑입니다만은 당시의 지역구는 부산 북강서구 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덕도는 행정구역상 부산 강서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의 지역구에서 그 한일 해저 터널이 출발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일 해저 터널이라고 하는 통일교의 수건 사업에 대해서 찬성해달라는 그런 현안을 가지고 돈을 준 것이고, 오늘 한겨레가 보도를 한 내용을 보니까 그 전재수 의원이 그 당시에 돈을 안 받으려고 했지만 이건 복돈이니까 받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3천만 원을 작은 상자에 넣어서 줬다고 하는 것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구체성을 띠고 있는데 특검이 뇌물 공여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나름대로 그 판단을 하고서도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그게 편파 수사 논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품을 제공했다고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한 시점, 2018년, 2019년에는 전재수 의원은 당시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한겨레가 저 이른바 통일교 리스트에 뭐 정치인 15명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지금 전재수 의원의 실명이 가장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일종의 미리보기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보기가 어떤 의미인 겁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초선 의원이었던 전재수 의원에게 현금 3천만 원을 전달할 정도였다면 과연 그 당시에 더 중량감이 있고 비중 있는 역할을 맡거나 권력이 있었던 정치인이 그 리스트에 있었을 경우에는 얼마나 어느 정도의 금품을 줬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전재수 의원이 그 리스트 중에는 일종의 미리보기에 속할 것이다 라는 게 현 시점에서의 제 의견입니다. 최성평 평론가님, 이게 통일교 측
인물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예 구체적으로 금액, 고가시계 2점, 그리고 민원의 목적은 이거다라고 구체적으로 특정을 했기 때문에 특검도 당연히 이걸 뭐 들여다 봤었어야 되는데 편파수사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구체적으로 통일교축은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렇게 정황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했는데 이거는 복돈이니까 받아도 괜찮다는 정도의 이렇게 구체적 진술이라 그러면 당시 상황을 거의 뭐 비디오 녹화 뜨듯이 전체적으로 기억했다고 이렇게 보면 정확할 겁니다. 근데 이게 지난 8월에 나온 거 아닙니까? 8월에 나왔는데 이제 그거를 사안이 아마 특검이 들어도 이건 심각한 사안인데 이거 당장 김건희 특검과 관련이 없다고 넘기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우니 사건 번호만 달랑 남겨놓고 일단 근거만 남겨놓고 넘어가서 지금 12월에 논란이 되는 거죠. 12월 말이면 말하자면 이 정치자금법은 7년 공소시효가 끝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편파 수사를 넘어서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저는 윤영호 본부장의 입에 어찌 보면 이 게이트에 명운이 달렸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특검이 오히려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도 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공개된 것만 가지고도 이 정도로 파장이 큰데 진짜 그 윤영호 본부장의 입에서 나온 거라든가 특검이 갖고 있던 그때 진술을 받았던 모든 사실들이 공개될 경우에는 이 폭풍은 저는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이 지금 게이트의 초입에 진입했다. 지금 아직도 터널을 지나지도 않고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김진욱 대변인, 전재수 장관이 지금 미국 출장 중인데 얘기를 쭉 보니까 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 없고 이런 부분인데 거치 연연하지 않고 모든 부분 명백히 밝힐 거다. 이게 만약에 현 정부에 부담이 된다면 장관 내려놓고서라도 뭔가 할 말은 하고 의혹 다 해소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그 미국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른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무고함 그리고 10원 한 장 받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고요. 내일 기자회견을 또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 돈을 줬다고 하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그 증거들 그런 근거들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권성동 의원 때 같은 경우에는 윤영호 본부장하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돈을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찍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거 자료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와 지금의 이 상황을 똑같이 그 평면적으로 분석해서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은 아직까지는 무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게이트에 문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현 시점에서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김진욱 대변인 스스로도 전제를 달았잖아요. 현 시점이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윤영호 본부장 말을 다 고지고대로 100%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뭐 구체성이나 특검 수사 관련 얘기도 있겠고 실제로 잠시 뒤에 저희가 여러 속보도 만나볼 테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근데 지금 현직 이재명 정부의 초대 해수부 장관 말고도 장현주 변호사님 의혹에 이름을 올린 사람도 있어요. 이종석 현 국정원장 한 차례 만났지만 교류는 없었다. 그러니까 통일교 쪽과 만난 사실 한 번 만난 건 일단 인정을 했네요. 일단 뭐 국정원장이 한 차례 만났다라고는 밝혔지만 뭐 그 뒤에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본인의 진술만으로 봤을 때 뭐 교류가 있었다라는 것 또는 한 번 만났다라는 것 이것만으로 뭐 바로 범죄 혐의점이 있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석 국정원장으로서는 본인의 상황을 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통일교 측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야를 가리지 않고 뭐 당시의 진영 논리 이런 거 없이 사실상 정치권에 계속해서 연출을 되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좀 의심들이 피어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측뿐만 아니라 뭐 민주당 측에게도 민주당 측에 있는 뭐 유력 정치인들에게도 어떻게든 뭐 인연을 이어가거나 뭐 연출을 이어보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은 가능해 보이는데요. 다만 이런 통일교의 어떤 접촉 시도나 어떤 이런 또 인맥 교류 시도에 대해서 과연 그 대상이 된 의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가 이제부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전재수 장관도 뭐 실명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본인이 이 혐의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낸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입장은 기다려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윤 전 본부장이 뭐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그에 대해서 전재수 장관도 구체적으로도 아니다라는 해명들을 계속해서 내놓을 예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좀 더 들어본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있는 인물들이 지금
이름이 일단 의혹에 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의혹의 이름을 올렸고 정진상 전 실장 최측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 이름도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사실 이 부분도 논란거리였는데 저 최성 평론가님. 네. 어제 저희가 보도한 내용 따르면 저쪽에서는 A 의원이 본부장님을 뵙게 하겠다는 얘기.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직접 연락했다. 직접 총재님을 뵙겠다고. 라는 대통령이 언급되고 물론 뭐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정도의 정황, 의혹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시기를 보십시오. 2월 28일 녹취잖아요. 자, 그럼 저 때가 어느 때입니까? 대선이 딱 열흘 남은 상태입니다. 대선 결과가 어땠습니까? 0.73%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초박빙 승부가 진행되는 사안이니까 당시에는 어디 지금 정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표라도 한 표 더 주려고 양측이 정말 초미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을 사안이었을 겁니다. 총력을 다할 상황에서 통일교 정도라면은 상당 부분 영향력이 있는 어쨌든 종교단체인데 자 그렇다면 양측 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대선 후보들 최측근이라든가 그 이너서클 차원에서 표가 되고 표를 동원할 수 있다면 왜 거기다 손을 안 벌렸겠습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이재명 후보를 직접 명시한 건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 측이라고 하는 뭉뚱그려서 그중에 한 명이 접촉을 시도하거나 연락이 됐던 건지 이 부분을 명쾌히 밝힐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만일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개입이 됐던 사안이라 그러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종교해산까지 검토해봐라. 이 사안은 대단히 말하자면 모순적인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진실 여부를 밝히는 게 시기적으로나 당시에 대선 직전에 치열했던 상황을 놓고 볼 때나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통일교의 민주당 접촉 의혹, 뭐 금품 관련 의혹, 이 의혹의 단초가 됐던 건 바로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넘기지도 않았고 시간만 지나서 공소시효만 임박했다. 잠시만요. 관련해서 속보 하나가 들어왔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요. 맞아요. 어제 요 며칠 기억하기로는 특검이 국수본에 이첩을 했는데 경찰이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특별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청탁 지금 통일교 2인자 격인 윤용호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라는 얘기 있는데요. 잠시만요. 아까 제가 먼저 읽었던 경찰 관련 속보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송영 변호사님, 이거 지금 공소시효 몇 달 채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한다고 하고 있고 특별수사본부 편성한다고 지금 이 공소시효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앞서도 봤듯이 정진상 전 실장과 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있는 통일교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어디 밑에 있습니까?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죠. 행정안전부 장관 누굽니까? 민주당 현역 의원인 윤호중 의원입니다. 자, 전재수 의원 같이 민주당 현역 중진 의원이 수사 대상인 사건에서 동료 중진 의원이 행안부 장관으로 경찰을 감독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국수본이 하든 경찰의 다른 어떤 조직에서 하든 과연 중립적으로 성역 없이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수사 대상이 그 리스트에 올랐다고 하는 정치인과 통일교 관계자들 많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검이 왜 분명한 범죄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4개월 동안 방치를 해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는가? 즉 특검을 특검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의 그 어떤 조직에 맡겨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특검을 해야 되고 과거에 민주당이 누차 주장했듯이 이것은 야당 추천 특검을 해야지만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또 다른 변호사에게도 질문 드릴게요. 장현주 변호사님. 여기가 이게 지금 올해 8월에 진술했고 이게 공소시효 7년이고 뭐 넉 달밖에 안 남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국수본에 그 김건희 특검이 뒤늦게 넘겼고 아까 잠깐 나왔던 건 경찰이 특별수사본부까지 편성하겠다. 근데 아까 전재수 장관도 분명히 10원 한 장 받은 적도 억울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작에 수사 넘겨가지고 했었으면 뭐 전재수 의원도 이런 의혹에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니까 휘말리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늦게 이첩해놓고 수사도 하지 않고 공소시효 임박하고 지금 와서 특별수사 편성하는 게 이거야말로 편파수사 논란의 핵심 아니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뭐 편파적이다라기보다는 일단 경찰이 특별팀을 지금 수사팀을 편성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뭐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뭐 정치자금법 위반에서는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뭐 임박하거나 얼마 남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만약에 수사 과정에서 대가성이라든지 그러니까 결국 뇌물죄 혐의가 인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뇌물로 범죄 혐의가 바뀌게 되면 사실상 공소시효가 또 늘어나는 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국민의힘에서도 편파 수사다, 왜 민주당은 수사 안 하냐라고 했고 수사기관에서 경찰에서 지금 수사팀을 편성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계속 정치 공세를 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왕 수사팀이 마련되었으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지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리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대통령의 지시까지 있었기 때문에 수사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리고 공소시효 이런 부분까지도 잘 유념해서 정확한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4천만 원 받은 적 없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미국에서 이런 입장 표명이 있었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이 통일교 민주당 금품 의혹 이제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에 가볼까요? 5위도 통일교 의혹과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더 큰 통일교 논란은 지금부터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전 본부장 최후 진술 그리고 오늘 결심 공판이 조금 전에 끝이 났습니다. 아예 작심해서 실명 폭로까지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주에 만납니다. 정부 쪽 관계자를. 돼야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통일교에서는 본부장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는데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거에 대해서 1심 이제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됐고 조금 전 지금이 저녁 6시 13분인데 조금 전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최후 진술도 있었고 제가 미리 뭐 속보를 귀로 들었었는데 윤영호 전 본부장이 최후 진술을 했고 다소 울먹거리듯이 여러 법정에서 격양된 반응과 감정을 쏟아냈다라고 했습니다. 진행이 이제 속보지만 이미 된 거고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근데 이제 제가 미리 들어서 최성 평론가께 질문을 드리면 예고했던 뭐 민주당의 누구누구가 통일교의 정치자금 받았다라는 실명 폭로는 저렇게 보시는 그대로 때마침 속보가 들어왔네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고된 바죠. 자, 어제 그 국민의힘 전영직 대표,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 윤영호의 최후 진술을 앞두고 이틀막을 하는 일종의 마피아 영화 찍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말을 못하게 말하면 다 죽는다라는 그 해산 명령이 그 내포된 의미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귀추가 윤영호 본부장의 입에서 실명 언급이 될까라고 했는데 그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어제 야권이 그렇게 주장했고 야권이 지적했던 그게 현실화가 됐다는 얘기죠. 결국 국무회의 2번을 통해서 강하게 종교해산 운운하면서 통일교를 압박했던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결국 여기까지 오게 했던 결국 윤영호의 입을 열지 못하게 했던 그 원동력이 아니었느냐는 그런 추측에 힘을 받게 하는 대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최후 공판 진술에서 열지 않은 윤영호의 입이 또 언제 열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로써 저는 민주당이 떠안아야 될 정치적 부담은 더 커졌다. 왜냐하면 앞으로 윤영호의 입이 열리지 않았다는 그 뒷배와 영향력은 결국 여권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수영 평론가의 시각과 논평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법제처장 다그치듯이 혹은 종교단체 해산을 검토하라라는 참모들에게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저 최후 진술에서 입을 닫게 한 영향을 미치지 않냐. 그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다시 한번 듣고 와서 관련 내용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예, 검토해서 보고서 제출했고 그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난 못 받았는데? 아마 전달이 잘 안 된 모양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 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김진욱 대변인, 뭐 제가 굳이 싸움 붙이자는 건 아니고 대통령의 저 발언이 통일교 2인자의 입을 막게 했다. 그래서 오늘 원래 폭로가 예고됐던 통일교에게 정치자금 받았다는 민주당 인사들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그런 주장에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지시하신 사안은 여야 구분 없이 상하 지위 고하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라는 그 지시까지 내리셨던 만큼 어제의 말씀이 오늘 윤영호 본부장의 입을 닫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생각은 지금 너무 지나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윤영호 전 본부장이 본인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서 법정에서 하는 진술입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실명을 언급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본인이 그 실명을 언급한 이후에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 봐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영호 본부장 마치 무언가 큰 것이 있을 것처럼 한 방을 터뜨릴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은 냄새만 풍기고 실제 아무것도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윤영호 본부장의 앞으로 향후 진술들 뭐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진술들도 결정적인 증거나 그런 어떤 물증들이 있는 상황에서 하는 진술이 아닐 가능성도 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근데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두 분 말을 공이 들어서 논평을 이게 이름이 실명이 거론된 전재수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다 당사자들은 100% 부인하고 있으니까 이름만 거론된 거고. 이름은 거론 안 됐지만 통일교에서 돈 대줬다는 사람들 명단이 쭉 얘기가 나와서 근데 저 최후 진술에서 결심 공판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얘기 안 했다고 해서 진짜 통일교가 돈을 줬다면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 결심 공판 말고도 추가로 새롭게 이첩된 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면 윤영호 본부장이 또 입을 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재판 자체도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심 최후 진술을 했다는 것이지 앞으로 항소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마음만 먹는다면 본인이 그 실명을 공개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 전 본부장도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 특히나 본인이 홀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속한 종교 집단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일단은 그 총알을 아껴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든 혹은 특검이 출범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든 윤영호 전 본부장을 조사하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드러날 진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특검이 사건을 이첩할 때 법률가로서의 마지막 양심으로 해야 될 조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겁니까? 많은 언론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데요. 특검법 부칙 4조에 보면 수사 대상 사건의 공소시효는 특검의 수사기간 동안 정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서 인지한 그 뇌물수수가 되었든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었든 그 범죄 혐의는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으로 포섭하면은 1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문 닫는 날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첩하는 공문을 보낼 때 우리가 이것을 인지했고 수사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다 해서 너희한테 보낸다라고 공문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인지했지만 수사 대상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보낸다라고 할 것인가 이건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 1심 선고가 내년 1월 28일 한 달 뒤고 아마 대략 제 기억이 맞다면 김건희 여사 1심 선고와 비슷한 시점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내년 1월 말 정도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통일교 관련 수사 엄정하게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장혜주 변호사님, 야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부에서 의혹 제기된 것 중에 이재명 대통령 한학자 총재 만나서 큰절 올린 적 있는지 예방을 직접 요청했는지 답해야 된다. 이것부터 캐물었어요.
글쎄요, 저는 이런 게 좀 국민의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요. 물론 야당으로서 당연히 뭐 정치 공세할 수 있고 뭐 공격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저런 공격 자체가 얼마나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 저는 좀 사실상 보면 유효한 그런 공격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뭐 통일교의 간부들이 했다라는 뭐 녹취록의 내용이 조금 알려졌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끌어와서 공격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뭐 민주당이 특히 뭐 지금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아직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모든 단계를 건너뛰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하는 것 이것 자체는 솔직히 전 전략적으로도 좀 미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으로서도 좀 차근차근하게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특히나 통일교 관련된 의혹은 국민의힘도 그렇게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 지금 차분한 시각에서 이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일교 2인자의 폭로 예고는 없었습니다. 정치 실명이 최우진실에서 언급되지는 않았는데 특수본이 아직 경찰의 특별 수사본부까지 꾸려서 아마 민주당 그 통일교 금품 의혹을 수사한다고 하니까 글쎄요. 이제 추가 폭로가 나올지 수사 단계에서 나올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보와 함께 저희가 집중적으로 통일교 의혹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4위로 가볼까요? 이제 분위기를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이 사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계엄군이 이제 국회의사당에 진입했던 그 순간 당시 민주당의 안기령 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았던 사실은 외신을 통해서도 많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준비된 연출이라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가 됐습니다. 떨어져 움직이지 마. 떨어져. 뭐라고? 떨어져 움직이지 마. 부끄럽지도 않냐? 부끄럽지도 않냐고. 저도 사람인데 그렇죠.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는 막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오신 시민분들은 그냥 맨몸으로 그러니까요. 오신 거예요. 네. 더 용감한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아주 크게 뭐라고 하셨어요. 위험했다고. 이 연출된 거다라는 주장하는 사람은 오랜만에 이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김현태 당시 707 팀장장 기억하실 겁니다. 계엄 이후에 이름 석자하고 계급장 달고 와서 기자회견까지 했던 김현태 707 특임단장. 송영 변호사님,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재판 과정에서 뭐라 그랬냐면 안기령 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죠. 안 대변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총기를 탈취하려 했고 전문가만 하는 크리티컬한 기술로 뭔가 준비된 혹은 뭐 크리티컬한 기술을 제지를 했다. 덩치 큰 보디가드 동행을 했는데 직전에 화장하는 모습을 봤다더라. 본인 707 부대원들의 진술을 본인이 재판 과정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법적인 관점에서는요.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술이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하는 것, 이른바 전문 진술에 해당하죠. 그 전문 진술보다는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훨씬 더 증거 가치가 높습니다. 증거 능력상으로도 그렇고요. 저 장면에서 안기령 대통령실 부대변인과 직접 총을 들고 맞닥뜨렸던 군인이 있습니다. 이모 상사라는 분이거든요. 올해 9월 19일에 법원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인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증언이 이루어졌고 일부 내용만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이모 상사의 법정 진술은 재판부는 전부 다 직접 보고 듣고 또 증언 녹취서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기반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현태 특임단장이 본인이 어떤 내용을 전해 들었든지 간에 법정에서 저런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될 군인이 실탄을 휴대한 상태에서 국회에 기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할 것이고 사건의 본질과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뭐 실제로 이게 연출이 됐든 아니든 계엄군이 여의도 국회에 총 들고 들어온 것만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기 때문에 뭐 연출을 했든 아니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오늘 많이 기사가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안기령 부대변인이 진짜 이 증언대로 김현태 특임단장의 전원과 전원을 통해서 정말 연출을 했다면 본인이 그동안 했던 발언과는 좀 배치되지 않느냐. 뭐 위험한 일 했다며 어머니께 혼났다. 뭐 이런 부분과
연출은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공방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연출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뭘 어떻게 연출을 했다는 것인지 사실상 총구를 들고 있는 계엄군에 저렇게 총구를 잡는 장면인데 이것을 연출하려면 그 군인과 합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상 이 군인과 함께 합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안기령 대변인이 스스로 혼자서 뭘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정말 저 군인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사전에 이런 장면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먼저 얘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연출이라는 비판이나 뭐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은 합리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면 안기령 대변인이 저 상황에서 사실 저 실탄이 발사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앞에 총구를 잡은 것인데 저게 목숨 걸고 하는 저런 연출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런 주장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저 당일날 그리고 불법 계엄날 밤을 생각한다면 모두 다 정신없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 계엄 상황이었는데 저런 장면을 연출한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을지 저는 좀 납득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제 1년이 지났고 여전히 계엄에 대한 전말들이 뒤늦게나마 여러 주장들로 전해지고 있는데 당시 이제 외신을 통해서 저 안기령 부대변인의 사진이 많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목소리 한번 저희가 이번 주제 준비를 했습니다. 상위권 주제만 남았습니다. 이제 3위로 가볼까요? 임은정 검사장입니다. 동부지검장이죠.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동부지검의 검경 합동수사단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무혐의로 사실 묵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럼에도 장외에서 백혜령 경정의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요, 임은정 검사장도 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백혜령 경장님이나 박정훈 대령님은 같은 내부 고발자로서 각종 시상식에서 보았던 사이라서요. 그런 내부 고발자의 애환과 의심과 불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챙겨볼 수 있으면 최대한 챙겨보고 싶습니다. 백혜령 경정이 동부지검에 꾸려진 이 대검 합숙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인데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가 그분이라도 당연히 그럴 거고요. 저도 검찰을 믿을 수가 없어서 공수처에 갔던 사람으로서 검찰은 정말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소감은 없고요. 임은정 지검장이랑 좀 어떻게 소통하실 의향이세요? 소통하지 않습니다. 합수단은 불법 단체입니다. 그런 곳에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삐그덕댔고 지금 일단 임은정 검사장의 동부지검이 무혐의로 결론을 냈어요. 뭐 수사 외압 의혹 없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그러면서 백혜령 경정이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았고 느낌과 추측은 사실과 구분해 말하라고 충고했다. 이거 굉장히 백혜령 경정에게 충고까지 하는 수사 똑바로 해라 했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완곡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원래 속았다라고 하지만 백경정이 저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외압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 또는 세관이 밀수에 가담한 징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런 심정이 형성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합수단의 발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현장 검증할 때 보면 그 통역 없이 하는 관계로 자기들끼리 뭐 이런 주고받은 말 토대로 보면 전혀 이 사실과 관계가 없고 믿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그 진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을 근거로 수사를 계속 해왔고 지금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뭐 어느 분의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수사 결과를 일단 믿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백경정의 저런 수사 태도가 과연 수사권 있는 사람의 태도에서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들로 인해서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포기할 줄도 알고 본인 생각이 관철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한다. 그 수사권 남용이죠. 만약에 저게 외압 사건이 아니고 일반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사건이었다면 이걸 어떻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은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백경정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대통령이 하실지 아니면 경찰청이 할지 몰라도 저 부분은 저게 저희가 근대 수사 행태는 아니거든요. 저 부분은. 왜냐하면 과학과 싸우는 측면에서 보면 저런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백경정도 같이 해서 열심히 해라라고 했을지 몰라도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이거는 저런 수사 형태는 남용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저런 분이 수사를 계속 맡는다.
저는 국민께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예. 그 뭐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은 거고 느낌, 뭐 상상, 추측은 사실과 구분해서 말하라고 충고했는데 이걸 뭐 고지고대로 네 알겠습니다라고 들을 백혜령 경정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어제 이 말레이시아어로 본인들끼리 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마약 관련해서 입을 맞추는 영상과 함께 과거에 국민의힘에서는 세관 직원들의 성토 이런 목소리도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세관 공무원의 부인이 백혜령 경정 한 명만 보지 말고 관세직 공무원들과 그들 가족도 좀 봐달라. 조현병을 앓고 있는 그런 말레이시아인의 말, 그 말만 덜컥 믿어가지고 지금 실체 없는 수사를 하고 있는 더 이상 피해자가 없도록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로 막 본인끼리 짜고 치고 막 이러면 모를 줄 알았나 보죠. 그 임은정 검사장이 완곡해서 뭐 완곡이든 직설적이든 백혜령 경정에게 충고를 했고, 근데 백혜령 경정이 그 김진욱 대변인 어제는 무혐의 발표 날에 압수수색까지 신청을 했고 오늘은 뭐라 그랬냐면 아예 현장 검증을 어떻게 했고 그리고 실황조사 영상 일부분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백혜령 경정의 이런 주장들을 저도 중계방송식으로 계속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백혜령 경정이 좀 더 목소리를 키울 수 있었던 건 이재명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고, 뭐 그게 진상조사를 해보든 힘을 모아서 해보든 그럼 이게 뭔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대통령이 본인에게 수사를 똑바로 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본인의 신념과 하고 앞으로도 가겠다. 이게 여권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겠어요? 저는 이제 지금 이 시점부터는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백혜령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킨 것은 백혜령 경정의 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같이 수사를 진행해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그런 수사를 당부하신 것이지, 백혜령 경정 본인에게 자신만에게 힘을 실어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백혜령 경정도 지금 수사를 단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과정들에서 본인의 생각이 여전히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수사의 결론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놓는 것, 수사의 성과를 내놓는 것, 이것으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 검찰 합수단의 수사가 완전히 왜곡되고 조작됐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정리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이 동부지검장인 임은정 검사장과 백혜령 경정이 맞서는 모양새,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것은 어떤 수사의 단계를 넘어서서 어떤 정치적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백혜령 경정이 해야 할 것은 본인에게 여전히 수사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수사권을 가지고 최선의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 찾아내는 것, 이것이 지금 백혜령 경정이 해야 할 일이지, 이 본인의 처지를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극복해내려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알아서 하겠지만 저 정도로 이제 무혐의 처분 났는데도 계속 얘기를 하면 이 수사 당국의 기강 차원 내에서 백혜령 경정에게 경고는 해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알아서들 하겠지만, 글쎄요. 이 지금 뭔가 수사 결론이 냈는데도 저렇게 얘기하면 모든 게 무색해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임은정 검사장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3위였습니다. 2위 1위 남았나요? 이제 2위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 비판 목소리가 커지는 이 미묘한 시점에 어제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하는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 의혹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친한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면서 글쎄요, 이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당헌 당규에 맞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어진 권한 안에서 합법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엄중한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힘이 좀 단일대로 이렇게 민주당과 싸워야 되는 부분에서 지금 뭔가 안을 지금 자꾸 이렇게 갈라놓으려는 지금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저희 당의 내분의 불씨로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당의 대다수의 당원들은 이거 빨리 좀 털고 가자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장정익 대표의 계엄에 대한 입장표현을 요구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도 왜 그것에 대해서 이거 자꾸 묻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한동훈 대표도 나는 내가 이건 법 위반 사항으로 공개된 정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정말 검사적인 시각이죠. 다른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최성 평론가님, 박정아, 정성국 이 의원들 얘기는 뭐냐면 이거야말로 내부 총질이고 인격살인,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게 장도혁 대표가 수세에 몰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를 건드리면서 역공을 펴고 있다. 상당히 정치적이다. 이게 지금 친한계 쪽의 입장이에요. 그렇게 보기에는 이 사안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만일 그 100번 양보해서 막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고 쳐요. 근데 장도혁 대표가 물론 윤리위원회라든가 여기에 뭐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은 독립적 기구니까 아니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한동훈 전 대표에게 불리했던 결론이 나왔다 쳐요. 그럼 이게 한동훈 대표에게 앞으로 정치 생명에 치명적인 그런 사안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준석 의원도 과거 당대표 시절에 윤리 결정에 해서 거의 다 당을 떠나기까지는 했지만 그 정치적으로 살아 돌아오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 시기에 지금 장 대표가 단일 대우를 강조하는 이 시점에서 왜 이 문제를 꺼냈냐고 하는 건 이건 윤리가 꺼낸 거죠. 작년 벌써 이 문제가 논란이 된 지 1년하고도 2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된 문제가 계속 잠복기에 있다가 때만 되면 나오는 거 차라리 클리어시키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신동구 의원의 이야기 같은데요. 저도 이게 한동훈 대표가 빨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당내의 어떤 권력 지역 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어쨌든 정리하고 오는 게 맞다. 이게 뜨뜻미지근한 상황에서 계속 안에 들어와서 있는 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데 차라리 어떤 식으로든 클리어시키고 윤리 결정이 따르고 나서 다시 하는 게 맞지 이 문제가 계속 잠복기에 있는 건 저도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저도 근데 논평은 존중하는데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본인 독단적으로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장도혁 대표와 다 어느 정도 교감을 한 다음에 장 대표가 본인 입으로 국민의힘 공식 입장으로 낼 수 없으니까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개인 입장으로 내면서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 권한을 약간 피해가는 듯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하는 게 여러 정치적 속내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정치적 속내가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거 다 사실은 어디 배경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장동혁 대표의 지시라기보다는 구체적 직접적 지시라기보다는 당내 주류들의 의견이 이 문제는 빨리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다. 어쨌든 내년 1월 1일부터 지선 정국인데 이 문제가 그때까지 끌고 가겠습니까? 차라리 연말 가기 전에 털고 가자는 게 그게 지배적인 시각이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대답해야 되고 이거 법 위반 수용 안 된다고 얘기하면 검사적 시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한동훈 전 대표 가까운 쪽에서는 장도혁 대표가 이미 과거 최고위원 시절에 본인이 직접 한동훈 전 대표 당계 논란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대표한테 뭐 사퇴하라 하는 정도의 글도 작성하지 못하면 그게 저는 건강한 당일까요? 그리고 익명 게시판에 그 정도도 올릴 수 없다면 익명 게시판을 뭐하러 두는 겁니까? 내년에 전당대회까지를 포함해서 길게 보고 어쨌든 당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것이고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든 스크래치를 내서 한동훈 대표의 입을 묶든 손발을 묶든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묶어두기 위한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장도혁 대표의 그 입장 혹은 처지와 위치가 달라질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익명 게시판에 그 정도도 올릴 수 없다면 익명 게시판을 뭐하러 두는 겁니까? 라고 장도혁 대표의 말이 부메랑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일단 장동혁 대표는 이제 저 당시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표로서 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대표가 되고 나니 이제 당 내에서 이거 뚫고 가야 되는 것도 아니냐, 밝혀야 되는 것도 아니냐라는 의사가 상당히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여지도 없잖아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당내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본인과 본인 가족과 관련된 의혹이다 이렇게
논란이 시작이 된 거고 이걸 누가 파헤쳤던 것은 아니고 이게 자연적으로 드러났던 거잖아요. 익명이 뭔가 오류 때문에 드러났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당시에 해결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본인이 가족이 관련이 돼 있다 그러면 이거 좀 뭐 좀 미안하게 됐다라고 하면 끝날 일이고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오게 된 게 털질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글과 관련된 것만 전수조사했지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냥 덮고 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느 형태이든 털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문제와 관련된 당내 분란은 없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이게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관련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돼서 윤리위에 회부하거나 이런 식의 조치는 필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쨌든 진실규명은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표명하면 그러면 마무리되는 사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아까 지금 자막에 나갔던 저 장도혁 대표의 얘기는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 발언. 그러니까 작년에 한동훈 전 대표 스케치 나게 하려고 했던 발언. 혹시 오해하실까 봐 지금 워낙 당 상황이 지금 파열음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제 발표한 거잖아요. 거의 대놓고 은윤하게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을 겨냥한 거 아니냐는 이 발표. 참 글쎄요. 지금 제대로 갈라져 보이는 국민의힘인데 이 와중에 한때 혁신위원장까지 지냈던 이 사람이 비례대표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좀 떨리는데 양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뭐 알만한 사람들은 알았다고 하더라도 대중이 봤을 때는 깜짝 발표, 돌연 사퇴인데 윤기천 부위원장님. 모르겠어요. 요즘 국민의힘 내부가 어수선하긴 합니다만 인요한 의원이 1년 반 만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내려놓은 속내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뭐 본인이 이제 저런 말씀을 통해서 밝혔겠지만 국회의원으로 되기 전과 된 이후에 가서 소수당의 국회의원, 특히나 현 정국과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2018년도에 오세정 교수가 의원직을 사퇴하고 서울대 총장에 응모했던 그 선례를 봤는데 그 당시하고 또 약간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점에서 개인적인 어떤 비전을 갖고 그만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낫겠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저분 관련돼서는 책임지고 그만뒀다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현 정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서 좀 씁쓸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비례대표 입성부터 혁신위원장 때까지 이제 푸른 누나의 이 호남 사람 본인이 얘기하면서 여러 화제 만발이었는데 4년 임기 중에 반도 채우지 못하고 본인이 스스로 물러난 인요한 이제 전 의원이 됐습니다. 후순위가 이제 비례대표 승계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얘기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잠시만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앞서서 저희가 오늘 속보가 많이 발생한 탓에 오늘만 이 댓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음이 없어서 여러분들 소중한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그랬는데 오늘 속보가 많은 관계로 댓글은 시간 관계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연 설명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진짜 1위로 가볼까요? (61년) 만에 벌어진 일 저희가 준비한 일입니다. 어제 저희가 긴급히 영상으로도 뉴스탑10에서 확인해봤지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나경원 의원이 처음으로 나선 지 13분 만에 마이크가 꺼진 겁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과거 필리버스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계열 의원들의 주제에 맞지 않는 토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노래 제목은 이물리안 행진곡입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시중에는 여기저기 유행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 씨 두 모녀를 묘사한 패러디였습니다. 12시에 만나요 3300 둘이서 만납시다 8만주 살짝쿵 데이트 도이치 모녀스. 국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국회의장 내려놓고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평의원으로 돌아가라. 우리 추미애 위원장께서는 작년 2024년 EBS법 필리버스터에서는 노래를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제와 전혀 상관없는, 그래도 어떤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국회의장이 정회를 하고 마이크를 끈 것은 의장의 직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이것은 의회 폭포입니다. 김준욱 의원님, 민주당 사람들 옛날에 진짜 강기정, 지금 현 시장이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든 다 노래 부르고 그랬는데 의장 마음대로 의제 마음에 안 든다고, 말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마이크 끌 수 있냐? 오늘 이게 꽤 정치권에서 큰 이슈였어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땐 맞고 지금은 틀렸느냐라는 주장이신 건데 예. 그런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과거에 마저 그때 그랬다고 해서 잘못된 관행을 지금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주장, 이것도 저는 맞지 않는 주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필리버스터가 어떤 야당의 야당의 주장들, 그 정치적 주장들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 주셨던 부분들도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이 국회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는 과거의 관행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운영의 본회의장의 사회권은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국회의장으로서 국회 본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정치적 주장을 하기 위해서 민생 법안들을 발목을 잡고 국정 발목 잡기 하고 있었다라는 측면, 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자꾸 과거의 것까지 가지고 나오시는데 과거에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해도 된다라는 식의 발언은 아니길 전 바랍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추미애 의원이 얘기했던 지난 7월이 소수당입니까? 그때도 다수당이었어요. 그때도 이제 쉽게 말해서 그 대통령 부부를 조롱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 건데 저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의제와 관련이 있는 사안입니까? 저는 그 필리버스터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소수당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회 토론 문화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까지는 토론 문화를 존중해 주자는 게 필버의 정신이고, 또 의제에 관계없어도 국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조항을 적용받는 게 필리버스터인데 저는 그 우원식 의장이 저렇게 독단적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정파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자꾸 의심이 가고요. 과거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지 오웰의 소설을 읽은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제지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것들이 어쨌든 국회 필리버스터라는 게 제한적인 시간을 갖고 토론이 끝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소수당과 어떤 그런 야당의 권익을 존중해주고 우리가 보장해주자, 이런 차원인데 너무 법정신만을 앞세워가지고 결국 좀 당파적 진행을 하지 않았느냐, 이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6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필리버스터 마이크가 꺼진 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 국회의원 시절 국회의장에 제지당한 이후 처음이라는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근데 이게 얼마만큼 이 필리버스터 마이크 논란이 커졌냐면, 나경원 의원의 무선 마이크를 두고도 무선 마이크 왜 찾냐? 유튜브 쇼츠용이냐 그랬더니 또 예전에 강선우 의원도 찾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공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실이 또 밝힌 바에 따르면 본인이 찾던 것은 이제 무선 마이크는 아니고 녹음용이었다. 나중에 의정 활동에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녹음용이었다고 밝히고 있고요. 오히려 강선우 의원이 찾던 것은 이제 유튜브 방송용이었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 오히려 내 것이 더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우원식 의장이 이거는 실수 정도가 아니고 의도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그 가맹사업법 관련돼서 그 의사 방해 발언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왔던 법안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민주당이 어떤 형태의 의회 독재를 했던 것에 대해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고 항의하는데 그게 왜 의제에 관련이 없다고 저렇게 단정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 부분은 그래서 본인의 소신과도 관련이 없고, 본인이 민주당의 당원이었던 점을 내세우는 것 이상의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진로와 관련되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8시간만 참으면 될 일을 회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걸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요? 저는 참 용납되게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장현주 변호사님, 남은 시간이 길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 거봐라. 우원식 국회의장의 나경원 의원 인사 안 하니까 다 이렇게 보복 안 가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글쎄요, 저는 의장이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까지는 용인할 수 없다라는 좀 강단 있는 모습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발언 자체가 국회법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었고 이걸 제지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끈 것인데 외부 마이크를 반입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의장으로서는 이 부분을 제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진행에 있어서 국회법을 위반하는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의장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점을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부터 관전 포인트가 만약 공수가 바뀌어서 만약에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장이 만약에 어떤 정권을 산생한다면 똑같이 하는지 그때는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61만 만에 꺼진 필리버스터 마이크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1위였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에 예고하겠습니다. 이 관심이 쏠렸던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최후 진술에서 정진 실명 추가 공개는 없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불문 엄정 수사를 지시했는데요. 이어지는 뉴스회의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수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